안녕하십니까. 거라지 301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BMW i8입니다. 저희가 이 차를 입수하게 된 게 거진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었나? 헷갈리네요. 확실한 거는 저희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빨리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차를 잘 리뷰를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뒤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차를 구입할 때는 한 2억 원 좀 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요. 근데 얼마 전에 BMW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i8을 5,500만 원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누구는 2억 주고 사고 누구는 1억 4,500만 원 주고 사고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죠. 그 회사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보니까 아예 손해를 보면서라도 싸게 팔겠다 이건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BMW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760 같은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가장 비싼 자동차인데, 이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프리미엄급 자동차로서 가격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또 할인을 해버리니까 BMW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끼고 있는 게 안경이 아니고 색안경이에요. 이렇게 또 선입견을 가지고 리뷰를 시작해야 좀 재밌는 거니까 어쨌든 그 면이 좀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살펴볼 건 엑셀레이팅이에요. 자, i8에는 두 가지의 동력 장치가 들어가 있죠. 전기 모터하고 엔진입니다. 엔진은 1500cc 싱글 터보 엔진이 들어갔어요. 이 싱글 터보 엔진은 BMW의 미니에서 띄워온 거겠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300마력대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살펴보면 뒤에 엔진이 오른쪽에 달려있고 옆에 보조 모터가 하나 더 달려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6단 아이신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는 2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 모터하고 이 뒤에 달려있는 엔진하고 접촉점이 없어요. 앞바퀴는 모터가 구동을 시키고 뒷바퀴는 엔진이 구동을 시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사륜구동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이질감 같은 것들이 없어요. 굉장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최고의 토크가 나오죠.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토크가 나오는 RPM이 따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 모터의 파워, 그 초기에 나오는 그 토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뒤쪽에 작은 모터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모터는 이 뒤에 엔진이 하이브리드로서 작동을 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장치도 될 거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내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예요. 컴포트 모드에서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쭉 밟아보면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신나게 나오네요. 자, 컴포트 모드에서 한 요 정도 그냥 평범한 스포츠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 코너가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빨간불 잠깐 섰다 가죠. 좋아요. 자,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밟아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꾹 하고 밟으니까 와, 확실히 컴포트에 비해 가지고 나오는 파워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밀어주는 느낌이 참 좋네요. 뭐랄까요,
앞에 전기 모터가 아무래도 초반 토크에 있어서 이 뒤쪽 엔진보다는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앞바퀴가 뒷바퀴를 끌어당기는 그 느낌. 대부분의 이제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카들이 4륜 구동으로 바뀌어 있을 때 뒤쪽이 밀어붙이니까 쭉 출발하면서 뒤가 막 밀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앞에 전기 모터, 이 전기 모터는 이제 i3에서 끌어온 거고요. 이 모터가 뒷바퀴를 좀 당겨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가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의 어떤 그 이질감도 없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은 소리예요. 이 차는 1500cc 엔진이다 보니까 1500cc 싱글 터보 엔진이 이렇게 소리를 내봐야 뭐 얼마나 내겠어요. 그런데 이걸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꾹 하고 밟으면 이게 우웅 하고 나오는 이 사운드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가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진짜 엔진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이 진짜 엔진 소리인데 뭐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왕 하고 소리가 커지는데 진동이 없어요. 진동이 심하지 않고 그냥 소리만 커요.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만 굉장히 크고 진동이 없이 고요하게 꼭 빙판 위를 달리는 스케이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쫙 밀고 나가는 이 느낌. 자, 엑셀레이팅에 대한 평가를 내려드리죠. 엑셀레이팅의 점수는 엑설런트입니다. 상당히 뛰어난 엑셀레이팅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네요. 엑셀레이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브레이킹이 따라 붙어야 되겠죠. 이 차의 브레이킹을 좌우하는 요소는 이 브레이크에 달려있는 캘리퍼, 그게 있고,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은 하이브리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면 이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과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브레이크하고 이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조금 브레이크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모 아니면 도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중간에 들어가는 유격이 굉장히 짧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바퀴가 접지되는 면적, 앞바퀴가 215 사이즈고 뒷바퀴가 245 사이즈다 보니까 바퀴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바퀴폭이 좁기 때문에 접지 면적도 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브레이킹이 아무래도 접지와 그 캘리퍼,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합쳐져 버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엄청 잘 들어요. 자, 한번 밟아볼게요. 꼭 밟으면 그냥 내려 꽂히죠. 이런 느낌들. 굉장히 강력한 브레이크가 들어있는데 중간적인 느낌 있잖아요. 감속을 하는 느낌, 이런 것들, 그런 걸 할 때 좀 이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옛날에 그 동판 크러치 달린 것들 이렇게 해서 크러치 간격 하듯이 간격이 너무 짧아가지고 막히는 길에서 동판 크러치 달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꼭 그런 느낌이 이 브레이크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브레이킹 성능 자체는 꽉 하고 땅에 박히지만 어떤 브레이크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점수는 베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승차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차의 서스펜션은 전륜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가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평범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요. 스포츠카 치고는.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왜 저 학교 다닐 때 지우개 그러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지우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보 지우개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잠자리가 그려진 톰보우 지우개가 있었어요. 톰보우 지우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랑말랑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톰보우보다는 전보 지우개가 가까워요. 이 딱 누르면 굉장히 단단하게 잘 뭐랄까 눌리지 않지만 그래도 지우개죠.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 좀 육중하고 단단한 느낌의 그런 말랑말랑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나라고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어 2호의 45 그 타이어에서 나온다고 보여져요. 휠이 20인치다 보니까 이 고무 부분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느낌들 그것들이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게 배분에 관련된 요소도 있을 거예요. 자동차의 무게는 1.4톤 남짓 뭐 그 정도인데 1.5톤 남짓이군요. 이 가벼운 무게에서 앞쪽엔 모터, 가운데 여기 커다란 배터리 셀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엔 엔진과 보조 모터 이렇게 쭈르륵 깔아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이 BMW 자동차들이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고 바퀴 앞뒤로 쫙 밀어버렸으니까 바퀴 2개 사이에 이 모든 기계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엔진은 앞에 있는 게 어쨌든 사실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무게 배분을 고르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앞뒤에 정말로 걸리는 힘도 고르게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관성 때문에 무게가 쏠리더라도 고른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네요. 자, 바퀴가 얇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주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틀었을 때 바퀴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확 와요. BMW답지 않게 엄청 잘 미끄러져요. 사실 그 다른 그런 요소들보다도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120D 이렇게 몰고 놀러 다녔을 때 그 느낌이 얘한테도 남아 있어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즐거운 그런 요소들. 이거 승차감에 대해서는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저희가 승차감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점수는 매러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량의 이 성능들, 엑셀레이팅, 브레이킹, 그리고 서스펜션 상당히 점수는 후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저한테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차가 어떤 그 새로운 구성과 새로운 뭐 모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차여가지고 어떤 성능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냥 엔진 소리 좀 조용해진 거 빼놓고는 다른 요소를 찾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나 평범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로백 4.4초가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니까요. 스펙상으로도 상당히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몰아봤을 때도 정순하고 뭐 이런 면들이 조금 느껴지는 것들이 아주 기분이 좋은데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면은 없네요. 근데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면들이 좀 묘하게 전기 모터가 이 안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묘하게 와서 닿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차의 사이즈는 앞뒤 길이가 4689mm입니다. 그리고 폭이 1942mm예요. 높이는 1291mm입니다. 그렇게 큰 차는 아니고요. 높이도 상당히 낮아요. 윤거는 2.8m예요. 딱 2800mm. 그래서 안에 승차 공간은 뭐 이렇게 작다고 할 수 없는데 차 전체는 중형차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폭은 좀 넓은 편이죠. 1942mm나 되니까 뭐 그런 거고요. 어떤 디자인적인 전체적인 실루엣에 대한 디자인 컨셉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은 연비입니다. 연비를 위해 가지고 디자인을 설정했다는 게 그냥 중론인 것 같아요. 공기 저항 계수가 0.26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물방울 모양을 본을 떴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이 탑이 이렇게 가면서 뒤로 모여드는 이런 물방울 모양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여기 모이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도어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옆에서 부는 바람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물방울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앞쪽을 보면은 키드니 그릴이 막혀 있어요. 어쨌든 전기를 쓴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밑으로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가지고 여기 콧잔등으로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 안에 라지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크기는 한 요만하더라고요. 이게 엔진 자체가 1500cc 싱글 터보다 보니까 그렇게 열을 많이 내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요만한 라지에이터 하나면은 열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니까 키드니 그릴 가려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을 조정을 한 거죠. 자,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전 15년식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LED가 들어갔겠죠. 저는 레이저 라이트를 그렇게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바퀴 i8을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 가서 바꿀 수는 없겠죠. 브리지스톤 제품이고요. 앞바퀴는 215에 45 R20이 사용이 됐고요. 뒷바퀴는 245에 40 R20 20인치 휠이 사용이 됐습니다. 슈퍼카라든가 스포츠카 치고는 상당히 얇은 바퀴를 사용을 해요. 이거랑 똑같은 폭을 쓰는 차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BMW의 120D가 있죠. 120이 들어가는 바퀴가 여기도 들어갔어요. 최고 속도 거의 비슷하고요. 휠을 20인치를 쓴 게 굉장히 독특해요. 옆에서 보면 되게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좀 웃겨요. 휠만 굉장히 크고 폭이 안 넓으니까 보통 315 사이즈의 그 뒷바퀴가 들어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예전에 어디 갔더니 그걸 이렇게 딱 두 개를 놓고 테이블 대용으로 받침을 쓰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무슨 중장비 타이어인 줄 알았거든요. 타이어 빼놓고 막 이만해 보이니까. 근데 얘는 빼놓고 봐도 뭐 그냥 일반 승용차 타이어랑 별반 다름없는 그런 거라서 조금 실망은 드는데 달려보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리고 왼쪽 앞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충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문을 이렇게 딱 열면은 플라스틱 커버가 있고요.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꽂으면 충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파란색으로 깜빡깜빡거리면 충전 중, 뭐 빨간색 나오면 뭐 안 된다, 뭐 옆에 써 있어요. 그거 보시고 충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 계속 충전하고 싶은데요. 일단 뽑아놓고 나중에 충전을 해보죠. 그리고는 뒤쪽으로 평범하게 생긴 A 필러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좀 놀라워요. 평범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열립니다. 람보르기니는 문을 이렇게 열죠. 이건 시저 도어라고 부르고 SLS AMG 같은 건 옆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그거는 걸 윙 도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A 필러에 지지대가 달려 있는데 지지대가 딱히 강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자동차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거예요. SLS만 봐도 이게 딱 올라가면 천정을 만져보면 엄청 단단한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래서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시저 도어하고 거링 도어하고 버터플라이 도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버터플라이 도어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문 열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 옆으로 이만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열어요. 시저 도어는 그냥 올라가니까 별 문제 없고 거링 도어 같은 경우 SLS 리뷰에서 제가 열었더니 한 요만큼 30cm면 충분한데 요거 최대한 옆으로 튀어나오면 여기가 차체고 이만큼 필요해요. 6, 70cm 이상. 그래야 문이 열려요. 그 면에 있어가지고 버터플라이는 좀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뭐 달려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문을 닫고 뒤쪽으로. 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인상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엉덩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딱히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원초적으로 생긴 스포일러가 있으면 그게 또 기능을 발휘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만 있고 뭐 엔진 자체에 열 나오는 구멍일까요? 이건 구멍 좀 뚫려 있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네요. BMW i8의 익스테리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디테일들이 굉장히 뛰어난 자동차예요. 부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멋지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가 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건 좀 본넷은 너무 넓대대하고 이게 낮은 상태에서 폭이 1.9m가 조금 넘어가니까 꼭 아메리칸 머슬카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차의 정체는 머슬카가 아니고 전기차라는 거죠. 전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정체다 보니까 생긴 거하고 좀 안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저는 에어로다이나믹, 공기 저항 계속 0.26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미끈하고 날렵한 차를 원했는데 원했다기보다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차를 보게 되면 공기 저항 계속 아무리 좋아도 디자인적으로는 큰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차의 익스테리어 점수를 9수로 드리겠습니다. 실내를 설명해 드리려고 들어와서 앉았어요. 이 차는 BMW의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기어봉이 BMW 같고 그리고 기어봉이 BMW 같죠. 역시 BMW 스타일의 기어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BMW 스타일이긴 한데 기존에 어디서 봤다 싶은 건 뭐 아이드라이브나 이 기어봉이나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BMW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디자인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뭐 기능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 뭐 이거 굉장히 단단하고 뭐 손에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패들 시프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들이 뭐 이 가운데 기둥에 달려 있으면 스티어링을 꺾다가 기어를 한 단 빼야지 그러면 이렇게 꺾다가 손을 내서 한 단 낮추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꺾다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인가?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이 패들 시프트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들이 직관적으로 밖에 이렇게 뚜두둑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수월하게 누를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별게 없거든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가죽은 뭐 다 그려려니 하고 뭐 시트 같은 거 앉아 있는 감촉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 상당히 얇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단하고 잘 되어 있고 BMW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디자인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i8의 인테리어에 베러라는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컵을 들고 있잖아요. 이 차에는 컵홀더가 3개가 있어요. 뒷자리에 쓸 수 없는 컵홀더 2개랑 앞자리에 하나 있습니다. 와, 조수석에 탄 사람이 컵을 올려놓으면 상당히 귀찮을 거예요. 편의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타고 내리는 게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자, 이 옆에 뭔가 이렇게 턱이 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가운데로 알루미늄 프레임이 하나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 캐빈을 그 위에다 얹어놨어요. 힘을 받는 부분이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은 아마 벌집 모양으로 카본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손을 이렇게 딱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30cm가 넘어요. 30cm짜리 턱을 넘어서 운전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몇 번 해봤다고 이렇게 엉덩이를 먼저 던져놓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탈 때는 이거 어떻게 타야 돼? 그리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꼭 다지 파이퍼 초기형 모델 보면 이 옆으로 엔진 배기열이 일로 해가지고 이 마우라까지 들어가거든요. 엄청 신경 쓰였었는데 그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존재감이 너무 커가지고 타고 내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자, 그럼 또 내려가지고 아이고야 허리 부러지겠어요. 이 옆에 여기 보시면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 누가 타야 된다. 이 차는 4인승이거든요. 뒤에 누굴 태울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푸시고요. 그리고 요 뒤에 목 뒤에 보면 의자를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휴, 4인승이라면서 이걸 어떻게 따? 아우, 아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키가 168cm입니다. 저 키가 작은 편인데 여기 이렇게 딱 타면은 천장에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의자가 타고 오면 나 좀 꺼내줘. 와, 누가 이거 보고 4인승이라 그런 겁니까? 꼭 까레라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뒷자리는 그냥 가방이나 던져놔라. 뭐 그 정도? 아이고. 편의성에 있어가지고 이건 절대 데일리로 사용하면 안 되는 자동차인 거예요.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뒷자리 다 타고 내리는 게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리고 본넷 같은 거 저희는 처음에 이제 차 내부를 다 보여드리니까 차를 다 열어보거든요. 이건 본넷을 어디서 여는 거야? 그리고 앞에 걸 열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어디 고무를 까면은 뭐가 있대요. 근데 요거 여는 거는 공장에 가서 해라. 앞은 열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저 앞은 열 수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보시죠. 자, 뒤에 트렁크가 있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위에는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요. 트렁크에 귀중품을 넣어놨을 때 가림막으로 가려주니까 어지간히 보호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 넓이가 그냥 여행할 때 들고 다니는 트렁크 있죠. 그거 하나만 해요. 요 안에 평상시 뭘 넣어두냐면은 이 임시 충전기를 넣어두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또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슈퍼마켓에서 먹을 거 조금 사가지고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조금 더 큰 게 들어갔다.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때 이 안에다가 무엇을 실는다. 특히 골프 가방, 골프 가방 뒷자리에 실어줘야 되겠죠. 골프 가방 들어갈까요? 뭐 그 정도. 엄청나게 공간이 좁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뭐 휴대폰이 많아지면 그때는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저희는 BMW i8의 편의성 점수 노 코멘트로 드리겠습니다. 빵점이죠. 어후. 잠깐만. BMW i8을 현실적인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이거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유럽 기준에서 연비가 45km가 나온다 그래요. 한번 충전하고 뭐 하루 종일 뭐 60km 이상 정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으니까 나는 출퇴근할 때 제가 아까 한 번 충전에 600원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출퇴근을 해도 하루 연료비로 600원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차값이 2억이었어요. 아니죠. 이제 1억 4,500만 원에 한 3천만 원 빠졌을 테니까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건가요? 차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거기에다가 보험료. 이것도 2억 원짜리 자동차 보험료가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몇백만 원 나온답니다.
보험수가 안 좋으신 특히 20대 분들이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한 800~9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보험료 무지막지하게 나오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매일 집에 이렇게 충전기가 있으면 매일 충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충전기 가지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공인연비가 13.9km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진짜 13.9km가 나올 테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성비 면에서 그닥 좋은 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정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 모터 있고 뒤에 엔진 있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차를 모르시는 그 일반 공업사 같은 데 들어가서 수리하기는 좀 애매하죠. 하긴 뭐 새 차니까 뭐 엔진 오일을 갈던가 뭘 하든가 BMW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결코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뛰어난 자동차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자, 가성비에 있어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점수는 노 코멘트입니다. 지금까지 BMW의 i8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자동차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요즘은 이런 종류의 자동차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풀 전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매체로 쓰는 자동차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이 1972년도에 1차 오일 쇼크를 겪고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이제 석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동 지방에 대해서. 그래서 관리를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셰일 가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뽑아낸 유전에다가 막 뜨거운 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기름을 끌어올린다든가 뭐 그 전까지는 채취할 수 없었던 가스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발전에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가 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전기 계통의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가 좀 나오는 거고, 유럽은 아무래도 셰일가스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이 좀 발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온난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온난화를 믿지는 않아요. 왜 1000년 전에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이슬란드에서 밀농사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이 소빙하게 뭐 간빙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는 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미래를 향한 그러한 손길 그리고 준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저한테 할당된 하나의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 차의 엑셀레이팅에 대해서, 그리고 브레이킹에 대해서, 거기에 서스펜션, 승차감에 대해서,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인테리어, 편리성, 마지막으로 가성비까지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모든 것을 총점을 내보니까 100점 만점에 40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 점수까지 합쳐서 44점을 저희는 i8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아주 재미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Love peace leisurely, a peaceful sky. Oh, tell me how to love and how to grow into one.